손이 떨리며 전화를 잡고 있었다.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고 그 한 문장은 마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형제와 남편 사이에 나누어졌다. 그 순간 집의 침묵 속에서 혼자 앉아 있던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잃은 것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던 두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성으로서 내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배신과 그로부터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일어섰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댓글에 자신의 경험을 저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아버지 이상국은 한국 전통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자랐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족의 첫 번째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에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자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제 동생 지수가 태어났을 때 집에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동생을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눈동자에 비친 행복을 오늘날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아직 4살이었지만 인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 느낄 그 공허함이 처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수의 성취는 축하받았고 제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다니기 시작할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돕도록 장려되었습니다. 법학부를 졸업하고 회사의 법률 고문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단순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밤새도록 공부했던 날들이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법학부를 졸업했고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나도 인정해 주시고 나도 지수만큼 소중히 여겨주실 거라 희망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26살 때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알고 있던 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기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친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들어주고 내 꿈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마침내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준의 가족이 명문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와 제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눈에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박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와 아버지가 업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이해심 많았습니다.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회의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더 많은 것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후 집에 돌아올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와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가족은 더 자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도 나는 항상 밖에서 머물렀다. 아버지와 지수, 민주는 항상 따로따로 이야기했다. 내가 물어보면 너를 지치게 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어느 저녁 민준의 전화에 지수로부터 온 메시지를 봤다. 오늘의 대화는 매우 중요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지만 성공할 거야.
이 메시지는 제 머릿속에 수천 개의 물음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대화였을까요? 무엇을 설득하려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마치 민준이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분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그와 지수의 만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날 동안 내 안의 의심은 점점 커져서 마치 종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넓은 인맥, 옛 동료들, 고객들, 이웃들, 먼 친척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홀은 가득 차서 늦게 온 사람들은 서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수와 민준의 행동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이 그들에게는 업무 회의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에서도 나를 그들 사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 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변했고 주제를 바꾸기 위해 어색한 말을 지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자주 가지 않았다. 주로 손님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아버지의 모든 친구들이 좋은 소원을 전한 후 흩어졌다. 민준에게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다. 그는 나를 조금 더 여기 머물고 싶다고 말하며 네가 가고 싶다면 가라고 하다 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받은 밤에 이르렀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민주는 늦은 시간에 집에 왔고 피곤하다고 말하며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미등록 번호를 보고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오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은 내 머리 위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형제와 남편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충격 이후 분노의 파도가 내 몸을 덮쳤습니다. 손이 그렇게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가 이 말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의 이상한 행동들, 비밀스러운 대화들, 멀어지는 모습들, 모두 이제 의미가 생겼다. 그날 밤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정말 내게 배신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 그 차가운 공백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민준이 출근한 후 행동에 나섰다. 먼저 아버지의 변호사 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현재 회의 중이시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임모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이 문제는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자.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날 오후 임모정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얼굴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모든 회사 주식을 지수에게 넘겼어. 집도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어. 너는 단지 작은 상속권만 받았을 뿐이야.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희망의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럼 민주는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모 정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주는 이 양도 절차의 법적 자문을 맡았어요.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민주는 나에게 단순히 배우자만이 아니라 동시에 법률 자문역도 맡고 있었다. 내가 몰랐고 공유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를 배제시킨 일들에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또다시 늦게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 유라, 왜 서 있니? 늦었잖아. 우리 사이에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 민준.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긴장이 느껴졌다. 하지만 곧 진정했다.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아니야. 지금 이야기해야 해. 전화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하려고 했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어? 라고 물었다. 유라,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나를 얼마나 팔았어? 라고 소리쳤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소리친 적은 없었지만 이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주는 무너져 소파에 앉았다. 머리를 손 사이에 넣었다. 6달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6달 전에 지수가 나랑 이야기했어. 아버지의 건강이 나빴고 유산 계획이 필요했어. 네가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과정에서 널 슬프게 하지 말자고 했어. 나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유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할 거였지만 나를 속이는 것이 슬프지 않을까? 유라, 너는 이미 가족을 떠나지 않을 거였어. 지수는 회사의 수장이 될 유일한 사람이었어. 이건 합리적인 결정이었어. 합리적인 결정이었나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닌가요? 당신은 내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그의 변호사인가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미 답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울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조용히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아버지의 옛 파트너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주식의 전부가 지수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는 파트너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게 유리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인 박학준과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유라, 나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 지수는 아직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해.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이었으니 존중했지. 그럼 지금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학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만약 너도 이 일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훨씬 달라질 거야. 바로 내가 찾던 기회였다. 아버지가 나를 상속에서 배제했더라도 파트너들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나는 법학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다음 2주 동안 조용히 일했다. 모든 파트너들과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들에게 지수의 경험, 부족이 회사의 미래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카드는 지수와 민준이 저지른 법적 오류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왜냐하면 상속 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이 상속 절차에는 법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두르느라 이 세부 사항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한 금요일 비상 파트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수와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왜 열렸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모든 파트너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저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지수는 단지 주주로서 남아있을 뿐 경영에 대한 발언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모든 법적 절차를 다른 법률 사무소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수의 얼굴에 나타난 놀람과
민준의 얼굴에 나타난 당황스러움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아닌가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이 좋은 경영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파트너들의 것입니다. 회의 후 민주는 나를 잡으려고 했다. 유라, 이건 너무 지나쳐. 이렇게 할 수 없어. 그에게 돌아서서 내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야? 네가 6개월 동안 나를 속일 때도 지나치지 않았어? 그건 다르잖아. 나는 단지. 당신은 단지 아내의 등 뒤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 나에게 신뢰를 준 아내이자 지수의 신뢰를 받은 자문가. 우리 둘 다 속였어.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 진정한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유라,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민준. 사랑은 신뢰야. 너는 그 신뢰를 깨버렸어.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의 경영권을 맡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딸이 아니었다. 동시에 재능 있고 결단력 있으며 공정한 리더였다. 6개월 만에 회사의 이익을 40% 증가시켰습니다. 직원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했고 고객들은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코 보지 못한 그 강한 여성은 그의 죽음 후에 나타났습니다. 민준과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가 얼마나 진실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조작에 속지 않았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녀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팀으로 함께 일하며 서로를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 그날 밤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학준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항상 팬이었고 아버지가 저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조차 망설였지만 결국 유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속아 넘어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매주 그녀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제 두 번째 어머니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32세이고 인생에서 가장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울었던 때도 있었고 자신을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행동했나? 라고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결코 보지 못한 그 강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은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은 이제 누구의 승인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도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불공정을 당했으며 속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자신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싶어 했을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할 때 기억하세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우리 가장 강한 면을 드러내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면 댓글로 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